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재벌의 막내딸은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형제들은 웃었습니다. 기업도 돈도 땅도 아닌 고작 낡은 그림 액자 하나라며 말이죠. 그날 유 원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이 막내딸은 끝났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그림을 아버지가 평생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액자 뒷면을 열어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유산이 아닙니다. 재벌가 전체를 뒤집을 선택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상속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아버지가 모든 자식을 버리고 막내딸에게 이것만 남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도한 회장의 장례식장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을 일군 인물의 마지막 자리치고는 울음소리보다 발걸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조문객들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줄을 지어 들어왔다 나갔고 누구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대신 각자의 계산이 먼저 끝난 얼굴들이었습니다. 장례가 마무리되자 가족과 핵심 임원들은 회장 자택으로 이동합니다. 자택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생전 서도한 회장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는 그의 마지막 결정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이미 물 한 잔씩이 준비되어 있었고 의자들은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공증인은 중앙에 앉아 두툼한 서류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서류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장남 서재훈은 회의실 안쪽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보다 그 이후의 질서에 더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차녀 서미경은 테이블 반대편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차림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계속해서 공증인의 손과 서류 봉투를 오갔습니다. 막내딸 서윤아는 테이블 가장자리,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제들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겹쳐 있었지만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이 자리는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 행사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 회의실은 늘 긴장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이 방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공증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 낭독을 시작합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웁니다. 서도한 회장의 이름과 법적 문구들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장남의 이름이 불립니다. 서재훈은 그룹 핵심 계열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상속받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결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서재훈의 입가에는 아주 짧은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 미소에는 승리감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서가 유지되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어서 차녀 서미경의 상속 내용이 낭독됩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과 거액의 금융 자산, 그리고 일부 지분이 그녀의 몫으로 정리됩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형식적인 반응만 보입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다음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은 마지막 장을 넘기며 잠시 말을 멈춥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정적이 흐릅니다. 그 침묵은 길게 늘어져 유나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마침내 막내딸 서유나의 이름이 불립니다. 형제들의 시선이 동시에 유나에게 향합니다. 유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공증인의 다음 말은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유나에게 상속되는 것은 현금도 주식도 부동산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서도한 회장이 생전에 보관하던 그림 액자 한 점이 전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서재훈의 낮은 웃음소리가 그 침묵을 가릅니다. 서미경은 잠시 유나를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거둡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가 아니라 회의실 한쪽에 놓인 빈 의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유언장이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이 가족의 관계와 권력 구조를 서서히 무너뜨릴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공증인은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받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이 방은 더 이상 공식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소가 됩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누구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짧은 인사만 남긴 채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미 다음 일정과 이후의 권력 구도에 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은 세 남매뿐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아직 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조용함 속에서 서재훈이 먼저 몸을 움직입니다. 서재훈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풉니다. 그의 표정에는 장례식 내내 보이지 않던 여유가 묻어납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미경은 가방을 정리하며 상황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의 준비가 시작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재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나에게 향합니다. 유나는 여전히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재훈은 낮게 웃으며 공기를 깨뜨립니다. 그 웃음은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유나에게는 충분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공정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평가합니다. 그 말 속에는 유나의 몫이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미경 역시 부드러운 말투로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앞으로의 재산 정리와 일정에 대해 짧게 언급합니다. 그 대화에는 유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배제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 자리가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바라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늘 이런 식으로 조용히 물러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미경은 형식적인 위로의 시선을 유나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동정보다 안도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속 구도에서 더 이상 변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재훈은 이미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듯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그의 관심은 더 이상 유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유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회의실에 작게 울립니다. 그 소리는 유나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형제들은 잠시 유나를 바라보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곧 다시 서로의 대화로 시선을 돌립니다. 유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유나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뒤돌아보면 아버지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집안은 여전히 넓고 조용했지만 그녀에게는 유난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곳은 더 이상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나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바꿉니다. 형제들이 가지 않을 곳,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떠오릅니다. 그녀의 걸음은 서도한 회장의 옛 서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재벌가의 흐름을 바꾸는 첫 행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도한 회장의 서재 문은 다른 방들과 달리 유난히 묵직했습니다. 유나가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자 경첩이 낮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공기는 차갑고도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그 문 앞에서 숨을 고릅니다. 이 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시선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재 안에는 짙은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큰 책장은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고 서류철과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펜 한 자루, 메모지 한 장까지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먼지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누군가가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창가에는 두꺼운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빛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고 서재 안은 늘 그늘처럼 어둑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유나는 그 분위기가 아버지의 성격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무언가를 오래 품고 있는 느낌 말입니다. 유나는 천천히 걸어 책상 앞으로 다가갑니다. 책상 뒤편 벽에는 몇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들은 하나같이 품이 있고 단정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나의 눈을 잡아끄는 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생전에 유독 아끼던 풍경화였습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그 그림을 수없이 보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림 속 풍경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길과 작은 나무, 멀리 보이는 낮은 산자락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색감도 자극적인 구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해서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그림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가 왜 이 그림 앞에 오래 서 있곤 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유나는 의자를 살짝 밀어내고 벽에 걸린 액자에 손을 뻗습니다. 액자의 모서리를 잡는 순간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전해집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벽에서 내려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액자의 무게가 예상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유나는 순간 손목에 힘이 들어가며 미세하게 찡그린 표정을 짓습니다. 유나는 액자를 다시 들어 무게 중심을 확인합니다. 겉보기에는 나무 틀과 유리, 그림 한 장뿐인데 이상하리만큼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재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쪽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킵니다. 아버지가 액자를 남긴 이유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액자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겉면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보이는 긁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그 긁힘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패턴이 마치 누군가 억지로 뒷판을 열었다가 다시 닫은 흔적처럼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마음속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뀝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손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늘 손가락 끝까지 단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함부로 다루지 않았고 서류 한 장도 정리된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남긴 액자에 이런 흔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액자를 조용히 뒤집어 뒷면을 바라봅니다. 뒷판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틈 하나 없이 맞물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서리 한쪽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틈이었지만 유나에게는 이상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유나는 손톱으로 그 틈을 살짝 눌러봅니다. 그 순간 뒷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유나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는 문 쪽을 돌아봅니다. 서재 밖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 작은 소리조차 누군가 들을까 두렵게 느껴집니다. 유나는 자신이 지금 어떤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액자를 열어보는 순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이 알게 되면 가볍게 넘어갈 일도 아닐 것입니다. 유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합니다. 유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공구 상자를 꺼냅니다. 드라이버를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다시 떨립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오래 묻어두었던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액자를 다시 고정시키고 첫 번째 나사에 드라이버를 대고 천천히 돌립니다. 나사가 풀리는 소리가 서재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유나는 아직 모릅니다. 이 액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재벌가의 질서 자체를 흔들어버릴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유나는 액자를 책상 위에 단단히 고정시킨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드라이버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손바닥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사를 풀어내는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한번 서재 문을 바라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에서도 아무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의 귀에는 집안의 모든 소리가 과장되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마저도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첫 번째 나사를 완전히 풀어냅니다. 작은 금속 소리가 책상 위로 떨어지며 짧게 울립니다. 그 소리에 유나의 어깨가 순간 움찔합니다. 곧바로 나사를 손바닥에 쥐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사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작업은 느렸지만 유나의 손놀림은 점점 침착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마지막 나사를 풀어낼 때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뒷판이 아주 미세하게 들리며 액자 안쪽이 드러납니다. 유나는 바로 열지 않고 손을 멈춘 채 한참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천천히 뒷판을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액자 안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액자의 내부는 생각보다 깊었고
그 안에는 얇고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봉투가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이 액자를 단순히 보관해온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열고 닫았다는 흔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봉투를 바로 꺼내지 못합니다. 손이 봉투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짐작은 유나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옵니다. 결국 유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유나에게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열기 전 잠시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늘 말이 적고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침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봉투 역시 말 대신 남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봉투를 엽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서재 안에 조용히 울립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문서 사본과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장 위에 놓인 문서를 집어듭니다. 문서의 상단에는 회사명이 아닌 개인 명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시기는 그룹이 급격히 성장하기 직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나갑니다. 내용은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조항, 특정 인물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나는 즉시 이해합니다. 사진에도 시선이 옮겨갑니다. 흑백으로 인화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몇 명의 낯선 인물들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중 한 사람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 인물은 유나에게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그룹과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 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그 인물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거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유나는 문서와 사진을 책상 위에 모두 펼쳐놓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유나는 액자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 그림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경고였고 동시에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맡길 사람으로 아버지는 유나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다시 조심스럽게 정리합니다. 문서와 사진을 원래대로 접어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품 가까이에 두고 깊게 숨을 내쉽니다. 이제 유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딸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서도한 회장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권력도 아닌 선택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유나가 서재를 나선 뒤 회장 자택은 다시 조용해진 듯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정갈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의 결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미세한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재우는 회장 자택을 떠나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는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치며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심의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재훈은 유언장 낭독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막내에게 그림 액자 하나만 남겼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가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힐끗 봅니다. 사진 속에서 서도한 회장은 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자식들의 표정은 각기 달랐습니다. 서재훈은 그 사진 속 막내의 위치를 떠올립니다. 늘 가장자리, 그러나 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던 딸이었습니다. 서재훈은 비서를 호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지시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막내의 동선과 액자의 현재 위치를 조용히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시가 의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한편 서미경은 차 안에서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운전석 옆 창문으로 스치는 풍경이 그녀의 시야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도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서미경은 법무팀 책임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윤아가 유언장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군가와 접촉했는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서미경은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윤아의 표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상실감 속에 무너진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까지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회장 자택에서는 관리 직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분주했습니다. 서재 주변의 정리 상태, CCTV의 기록, 출입 동선들이 조용히 확인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관리 차원이었지만 실상은 감시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서재훈은 짧게 눈을 감습니다. 윤아가 혼자 서재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확신합니다. 액자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미경 역시 같은 보고를 전달받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막내가 단순히 감상에 젖어 서재를 찾았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정보가 동시에 전달되며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조용히 공유됩니다. 윤아는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배정된 방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속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창밖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갑니다. 윤아는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집에서는 침묵보다 행동이 앞서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서도한 회장이 남긴 액자를 중심으로 재벌가의 균형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방 안의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윤아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윤아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에서 꺼낸 봉투와 문서,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아는 그것들을 한 장씩 다시 펼쳐보며 내용을 되짚습니다. 이미 한 번 읽었던 문장이었지만
다시 볼수록 무게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문서에 적힌 계약 내용은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룹 설립 초기 외부 세력과의 위험한 거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의 회색지대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아는 펜을 들어 메모지에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인지 스스로 구분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윤아는 최대한 차분해지려 애씁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의 서도한 회장은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그 눈빛에서 성공에 대한 집착과 동시에 깊은 불안을 읽어냅니다. 윤아는 문득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그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윤아에게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던 장면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 침묵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윤아를 앉혀두었습니다. 윤아는 문서를 접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개한다면 그룹은 큰 타격을 입고 수많은 직원들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침묵한다면 형제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윤아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정원이 내려다 보이고 희미한 조명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윤아의 결정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윤아는 외부의 도움을 떠올립니다. 이 자료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감정이 아닌 법과 구조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하나 꺼내듭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간접적으로 연결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기업 구조와 법률에 모두 정통한 신중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아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를 만납니다. 윤아는 감정을 배제한 채 문서와 사진을 전달합니다. 전문가는 말없이 자료를 살펴보며 긴 시간을 들여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난 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료는 사실에 가깝고 법적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외부로 나갈 경우에 파장 또한 분명히 설명합니다. 윤아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손에 쥔 자료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윤아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쉽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아는 스스로에게 말없이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선택을 가장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이죠. 이 순간부터 윤아는 더 이상 보호받는 막내가 아닙니다. 선택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윤아는 공식적인 가족회의를 다시 요청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유산과 관련된 최종 행정 절차 확인이었지만 그 요청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뒤 막내가 먼저 회의를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재훈은 그 연락을 받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이 회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닐 가능성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거절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미경 역시 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녀는 회의 요청 문자를 여러 번 다시 읽으며 유나의 의도를 가늠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문장에는 감정도 힌트도 없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회의는 다시 회장 자택의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가족만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법무팀 책임자까지 함께 자리합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장 늦게 회의실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없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 액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액자를 본 순간 서재훈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서미경 역시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유나는 액자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둡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액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액자의 뒷면을 분리합니다. 그 과정은 서재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또렷하게 울립니다. 법무팀 책임자의 표정이 그 순간 미묘하게 굳어집니다. 유나는 봉투 안의 문서와 사진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합니다. 자료들은 순서대로 정렬되어 누구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놓입니다. 이 행동에는 감정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의 태도만이 느껴졌습니다. 임원들 중 몇 명은 서류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낮은 숨소리만이 오갑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법무팀 책임자는 자료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의 표정은 짧은 순간에 여러 번 변합니다. 놀람, 긴장, 그리고 깊은 고민이 차례로 스쳐 지나갑니다. 서재훈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은 그의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유나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막내의 모습과 눈앞에 앉아 있는 유나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상황을 설계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유나는 누구를 공격하지도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이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을 조용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수도 있고 내부 개혁의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차분히 언급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숨기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다시 긴 침묵이 흐릅니다. 이 침묵은 유 원장 낭독대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무게를 가진 침묵이었습니다. 서도한 회장이 남긴 마지막 계산이 이제야 이 자리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권력은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서재훈도 서미경도 아닌 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이 집과 이 그룹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 자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승리도 패배도 명확히 선언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이미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법무팀은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복도를 걷는 발걸음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안에서 더 이상 가벼운 말은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재훈은 회의실에 가장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였던 서류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진 경영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제 그것이 절대적인 힘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말없이 회의실을 나섭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손가락을 꽉 쥐었다 펴니다. 지금까지 가족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섭니다. 이 자리가 자신의 역할을 이미 끝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서재 쪽으로 옮깁니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서재 문 앞에 선 유나는 잠시 손잡이에 손을 얹고 멈춥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듯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재 한가운데에 서서 방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를 위해 가져갔던 바로 그 액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다시 원래 상태로 조립해 두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유나는 액자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림 속 풍경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범했습니다. 낡은 길과 나무, 멀리 이어진 산자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나는 그림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습니다. 이 액자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혼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유나뿐이었습니다. 유나는 액자 아래에 놓인 의자에 잠시 앉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 자리에 앉아 그림을 바라보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는 이 그림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자리에서 보냈을지 유나는 상상해 봅니다. 서도한 회장은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직접 물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을 남겼습니다. 유나는 그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 액자는 아버지의 후회이자 동시에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가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멈출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유나는 손을 뻗어 액자의 틀을 가볍게 만집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감촉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그 감촉은 이상하리만큼 안정감을 줍니다. 유나는 액자를 다시 벽에 걸어둡니다. 원래 걸려있던 자리, 아버지가 늘 바라보던 높이로 정확히 맞춥니다. 이제 이 액자는 더 이상 숨겨진 물건이 아닙니다. 유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은 끝났지만 책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서재에 불이 꺼지고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그림 액자는 어둠 속에서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재벌가의 미래 역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